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10장의 7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이렇게 있어요.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전체적인 흐름과 발전 과정, 연역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제도가 88년이니까 대략 10년 일찍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5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해서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요. 의료보험,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9년 7월에 도시자영업자에게도 지역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해서 1989년 요때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또 10년 후에 보통 보니까 약간 10년 간격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1999년도에 2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 여기는 약간 느낌이 500명 이상의 직장의료보험이었고요. 여기는 전 국민이 되었다는 게 이제 지역의료보험이었었는데 1999년도는 여기 나와 있는 직장과 지역을 같이 합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단일 보험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통합을 한 단일 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자, 국민연금제도보다 약간 10년 좀 일찍 앞서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단락,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성숙된 단계로 진입해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요, 요게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성숙한 혜택이 큰,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이나 유아 사망률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은 별로 좋지 않은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나라보다 좀 약간 우월합니다. 우월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어느 측면에서 우월하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평균적인 기대 수명이라든가 기대 수명 그리고 수명 그리고 유아 사망률 이렇게요. 유아 사망률이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대비 성과가 좀 좋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음 단락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 아니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완벽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전 국민이 완벽하게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장 받고 있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건강보험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건강보험.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급여 이렇게 있습니다. 의료급여라는 건 이제 바로 뭐냐면 거기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 보실까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부조와 같이 저소득층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자, 거기 보니까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숫자는 5,145만 명이니까 97%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의 다 가입했다 봐야죠.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3%, 2.9%, 3%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다 쓸까? 97%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니까 또 3%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볼까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이렇게 또 나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직장 다니지 않은 사람은 지역에서 이렇게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직장 가입자는 사업자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이들의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이제 부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가리키는데 거기 보시면 2023년 직장 가입자는 대략 한 70% 직장 가입자가 많죠.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대략 한 30%, 뭐 대충 뭐 97, 3, 70, 3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요, 기본적으로 급여에 기초해서 내가 얼마의 급여를 받고 있는가, 그걸 기초로 해서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월급 받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급여에 기초해 보험료를 납부하네요.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이외에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 월액이 보험료 산정에 추가적으로 또 됩니다. 다음 25년도에 현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대략 7.9%, 대략 한 7%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암기하기가 뭐 어렵지 않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직장 가입한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자신과 고용주가 반반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요, 국민연금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과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과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더 내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한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현재 보수 월액이 28만 원보다 적은 사람들은 월 보수액이 28만 원과 똑같은 28만 원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도 28만 원과 똑같은 이런 얘기죠. 만약에 소득이다라고 하면 여기 보험료율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있는데 소득이 28만 원 그렇게 있는 사람도 똑같이 받는 거야. 그 미만에 있는 사람도 보험료율이 이렇게 되고요. 쭉 올라가다가 상한선이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얘가 28만 원이란 얘기고 상한선의 소득은 얼마인가 봤더니 1억 2,706만 원. 엄청나네요. 1억 정도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보험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라고 하면요, 이게 우월하다고도 할 수 있어. 보험료율이 낮은 보험료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부담을 적게 해. 대신 약간 저급여 뭐 혜택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적게 받는, 그렇지만 이제 많이 받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장률 자체도 64.9%니까 다른 나라가 한 80% 되는 만큼 혜택도 작다. 그러니까 조금 내는 만큼 혜택도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크게 하려면 보험료도 좀 올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요, 건강보험의 다음 단락 보시면 보장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다른 지표로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 비교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국민 의료비 지출 중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볼 수 있는데 62.7%니까 이것도 좀 훨씬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좀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는요, 아니 좀 약간 보험료도 낮지만 보장도 낮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보장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이 늘상 나오게 된다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제도와 달리 마지막 단락 볼까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부가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 방식, 적립 방식이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 아니었습니까? 부가 방식이니까 부가 방식이 뭐였어? 약간 세대 간에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기금에 따른 원리금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그때그때 거둔 보험료로, 그러니까 젊은 일하는 세대한테서 거둔 걸로 지금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약간 그런 방식으로 충당하니까 좀 불안한 측면도 있긴 하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12페이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한번 보니까 2014년도보다 2023년도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던 지출이던 보험급여, 보험료, 정부 지원 이런 걸 퉁퉁 쳐봤을 때 2배 가까이 커지게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한 재정 규모가 2014년보다 2014년에 비해서 현재 2023년 비교를 해보니까 얼마나 더 많이 크게 변했다? 약간 한 2배 정도 크게가 확대되었다. 비중이, 재정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까요? 2017년 정부는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좀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요때 거기 나와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일부 완화시켜서 건강보험에 대한 제목이 보장성, 이거를 확대했다 이렇게요. 보장성 대책이라 했죠. 이거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단락 볼까요? 이와 같은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그에 따른 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게 됐다. 자,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더 늘어나게 되거나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이 악화되었다. 다 정부의 세금으로 이제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속 가능성이 쉽진 않습니다. 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점차 피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특히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되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나날이 확대될 텐데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요거요. 재정의 안정성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요. 첫 번째 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금 얘기한 거야. 고령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과다 수요가 문제가 됩니다. 수요가 점차 이렇게 막대하게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요. 의료비의 일부만을 자기가 부담하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수요라는 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집에서 좀 참고 뭐 감기 몸살이 있으면 약간 뭐라고 할까? 고춧가루에다가 뭐 소주를 먹거나 이러면서 푹 땀을 흘리고 자면 나을 수 있는데 병원에 우선 가보는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안 가도 가야 할 사람들이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전 국민 주치의 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 그러니까 개인 의사를 다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주치의 제도가 도입이 돼서 내가 아파. 그럼 나의 전담 의사를 동네 병원에서 찾는 거지.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 병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큰 데 가세요. 이래야지 이제 상급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옛날엔 그냥 조금 아프면 그냥 뭐 감기 몸살도 막 서울대 병원 막 삼성병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병원이 그냥 이 과다 수용 문제로 쉽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 재정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급 측면. 자, 지금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 얘기했고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의료인들이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과잉 진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 보시면 개별, 행위별 수가제 있지 않습니까? 개별이야. 그래서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에 맞춰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 거기에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 받으러 오세요. 저도 뭐 다리가 아프거나 어떻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또 오세요. 물리치료 받고 했을 때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자꾸 와야지. 그래야지 올 때마다 치료 받게 되면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겁나잖아. 그러니까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뭐 전부 다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합니다. 이거는 한 번에 퉁 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자주 와도요, 추가적인 비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의 진료비만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요거는 약간 과다 수요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포괄수가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해봤자 나한테 돈 되는 게 없잖아.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과소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 보시면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에 지적됐던 것처럼 부작용이 뭐냐면 두 번째 줄, 질병에 따라서 일정한 진료비만 받게 되니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과소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 각주에 한번 보시면 32각주에 현재는 일부 질병에만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신포괄수가제를 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한 개혁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마지막 단락, 영리병원의 도입. 요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아니, 병원이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기보다는 약간 그렇지 않죠. 근데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성립할 수 있게 되고요. 요거는 병원들이 돈을 추구해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밝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싼 의료기기를 갖다 놓고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불필요한 진료라든가 건강보험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에 대한 그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비급여 진료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약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양극화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영리병원이 우월한 자본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다 돈도 많고 많이 그렇게 되니까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을 흡수하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영리병원을 도입했을 때 건강보험 제도에 당연 지정제라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 관련한 이런 혜택을 모든 병원들은 다 거절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편의점에 갔는데 사실 편의점 사장이 딱 봤을 때 아이고 나이가 많으시네요. 저는 당신께 물건 안 팔아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거기 보시면 당연 지정제가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만약에 폐지가 돼 버리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안 받는 쪽을 더 많이 또 치중하게 되니까 역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까요?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국민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나 보장성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좀 우월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많이 뉴스에서 봤죠.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약간 문제들이 좀 더 부각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의료보장 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긁어부스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의료보장 체계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쫙 해왔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좀 개선이 될 만한 그리고 좀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좀 손을 대서 바꾸는 게 좋겠다. 저자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살짝 봤는데요. 이 정도만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